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법무부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내란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짤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한 주요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인터뷰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에 후속 대책을 놓고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규정할 이른바 규명할 내란 특검법이죠. 규명할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번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특검 추천 방식은요. 일단 국회의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이 세 분이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님 네. 오늘 발의된 내란 특검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내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산되어 있는 수사권 자체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저는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특검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출신의 의원들께서도 표결에 참여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기권표를 던지신 것은 이 내란 특검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하나 된 의견으로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만은 여야 간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까 내용 부분에서 조금 반대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를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내란 이 계엄 선포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수사 대상에 그 입법기관인 국민의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의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네, 될 게 박성민 이게 지금 최고위원님. 내용이 많아서 좀 들으실 때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특검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 특검법이고요. 방금 신주호 부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특검법은 상설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회 의안과에 제출이 된 상황이고요. 그 상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기권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렇게 수사 대상이 있었다가 상설특검법에 수사 대상을 추가를 해서 이제 통과를 시킨 건데 여기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추가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설특검법 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여당 의원들하고 반대를 하고 기권표도 있었다. 반대를 했다.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그 표결할 당시에 왜 당사의 의원들과 같이 있었느냐 뭐 그런 의혹인가요? 동조했다라는 것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엄 선포하고 나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도 언론사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그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차피 이동수 대표님 네. 저 이른바 내란 특검법하고 상설 특검법안 두 가지 얘기 다 나왔으니까 네. 이런 것들 묶어서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 일단 저는 사실 지금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까지 해서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를 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번 내란이 아니라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들이 엮여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네.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나 이런 수사에 있어서 또 검찰이나 공수처가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조직에서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사실은 특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특검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뭐 추진하는 거는 이제 저도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뭐 이제 찬성하진 않겠지만 아까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이랑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건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박상민 최고위원님. 이게 지금 검경이 수사를 사실은 뭐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래도 꽤 빠르게, 그리고 인원을 굉장히 많이 투입한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각각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에 뭐 전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이렇게 해가지고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 그래서 이런 모종의 약간 인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그 뒤에 어떤 법적인 문제들을 피해가기 위한 작전을 짠 것 아니냐, 이런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도 일단 검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한다라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아직 현직에 있는 이상 이것이 과연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사권은 사실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경찰 같은 경우에도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혐의 때문에 수뇌부가 수사 상황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 네. 검, 경 둘 다 수사의 중립성이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공정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특검만이 답이다. 신주호 부대변인님, 네.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뭐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그 법무부나 뭐 경찰의 수뇌부가 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명확히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전국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 때문에 이 검경의 수사권을 주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수사 권한을 한 군데로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까지도 이 문제를 본인들이 수사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검찰, 경찰이 다 자기네가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일환이 특검이 될 수도 있다, 내란 특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일단 이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제 지금 뭐 법적으로는 뭐 권한, 내란죄 뭐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고 검찰은 그 권한이 없고 이런 것들로도 지금 논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법적인 권한의 측면을 떠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느 기관에서 수사한 결과를 내놓았을 때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을까 보면은 이제 저는 특검 말고는 답이 없지 않나. 지금 검찰이나 특히 이제 공수처나 이런 기관들은 보면은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해병대원 해병대원 관련 사건들, 순직 사건들을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는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면피하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 이제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특검 수사가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는 조금 세부적인 사안이 조금 더 있어서 뒤쪽에서 제가 따로 또 여쭤볼게요.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면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두 한시죠. 한덕수, 한동훈 두 분이 이제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대국민 담화를 한 셈인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헌법적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 대통령의 직무배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 여전히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 1차장의 후임을 임명한다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한다던가 진실화해 위원장을 임명한다던가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뭐 직무배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 가지는 모양새잖아요. 이 발표만 보면. 근데 누가 그럴 권한을 줬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외 당대표에 불과한 것이고 여당의 당대표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수습을 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임받는 형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정당성이 일단 없습니다. 두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수사받으셔야 돼요, 이분.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야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계엄령을 선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상 국무총리도 동의한 거잖아요. 반대를 했든 반대를 하지 않았든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불법적인 계엄령을 막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갖고 마치 우리가 질서 있게 잘 수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땐 동의도 안 될 뿐더러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배제는 또는 권력 이양은 이 두 분이 이렇게 선언하고 담화를 발표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초법적인 과정이다. 근데 마치 그것을 굉장히 권한이 있고 정당한 절차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대통령 한 두세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뭐냐면 말로는 한동훈 대표가 말로는 대통령 직무 배제라고 얘기를 했고 뭐 사실상 직무 배제가 됐긴 하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들여다보면 지금 직무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 어떤 뭐 대통령이 뭐 어떻게 뭐 구속되거나 대통령이 어떻게 거리되거나 해가지고 대행체제가 가동하는 상황도 아니다. 법적인 토대 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출직이나 이제 어떤 법상으로 볼 때 뭐 그 다음에 대행할 수 있는 대행도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법적인 토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국무총리가 공범이다. 이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렇죠?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 해제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포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총리라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총리도 반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계엄령 해제 요구가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께 이거 빨리 해제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비치신 거예요. 총리는 계엄령을 통해서 뭐 내란의 그 동조자가 아니라 오히려 계엄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그 국가 비상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헌법에 있어서 이 법률 해석은 뭐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 그 자체만 행사하더라도 책임 총리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무위원회 뭐 임명, 해임에 관한 그 임면권을 대통령께 제청할 수 있는 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이고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저는 사실상의 사고 상태라고 봅니다. 이 사실상의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은 국무총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단 한 번도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적극적으로 그 정부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마자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셨고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고 정당의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당 차원에서 국정, 내각을 총괄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정당과 정부가 해왔었던 당정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당정 협의는 다 아시겠지만 정부 여당이라면 계속해서 해왔던 관례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해왔고 그 전 정권에서도 해왔고,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정부 여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사실상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당정 간의 협의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나서서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조금만 예, 말씀드리면, 박성민 그러니까 최고위원님 사실상 먼저. 사고 상태라는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엄밀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권력이 공식적으로 이양되는 절차도 없었고 과정도 없었고, 그리고 그럴 권한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사고 상태라는 거는 주관적인 평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야당에서는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 이제 어떤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잖아요. 네. 윤 대통령한테. 근데 지금 국군 통수권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예, 군 통수권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면 좀 법적으로 엄밀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또 있어요. 그런 신조부 부분은 대변인.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또 다른 입장을 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예, 이동수 대표님. 한덕수 국무총리랑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차용증 안 쓰고 그냥 돈 빌리겠다랑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이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뭐 돈 빌릴 때 이런 차용증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선언적인 예, 그냥 의미. 뭐 어떻게 예. 보면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고,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권한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뭐 직무가 배제됐다고 하지만 갑자기 또 본인이 어떤 개입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2차, 3차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냐, 막 군사도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과 어떤 그 불안을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 무지 낮긴 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미비점이 없이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님 하시던 말 제가 중간에 잘랐으니까 하시던 말 하시죠. 네, 네. 아닙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좀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주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 물론 맞죠. 지금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렸어요. 본인한테. 그래서 당연히 지금 본인 입으로도 다 저쪽에다 넘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문제는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에 그런 식으로 여당에 구애하듯이 한 것도 저는 문제였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 직무 배제라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지금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잦은 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은 대통령을 그대로 냅두고 다른 분들이 뭐 대통령 대행을 하듯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구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즉각적으로 시킬 수 있는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역설적으로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 자, 근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실무 논의와 검토를 위한 이름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자,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오늘 저 삼선의 이양수 의원이 태스크포스 팀장인가요, 위원장인가요 맡기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대표께서 지금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을 최고위원들로부터 듣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다양한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였던 만큼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전국 안정과 그리고 국정 지원 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자, 지금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뭐 전국 안정, 국정 지원, 뭐 다양한 법령 검토 얘기했는데 결국은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 신주호 부대변님 어떤 퇴진 로드맵을,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 뭔지 이 부분도 좀 이제 아직까지 모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지 이게 어떤 건가 보다 하는데 어떤 로드맵을 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퇴진 일정 자체가 네. 당내의 많은 의원들께서도 의견을 내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직 무언가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대통령의 지난 주말 대국민 담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임기 단축을 포함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당과 국회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야당과도 지금 이건 협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국회에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해서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정되고 현재 전국이 질서를 잡아 나갈 수 있게끔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세 개의 TF를 지금 꾸리기로 했는데 하나의 TF는 지금 구성이 완료가 된 상태고 나머지 두 개 TF를 이제 임명을 하고 하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현 전국을 타개할 수가 있을 만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비상의원총회나 긴급 최고위 등을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 퇴진 이동수 대표님. 네, 퇴진 로드맵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냥 뭐 다양한 어떤 정무적인 고려들까지 할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 수사도 지금 계속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고 다음 선거에 끼칠 영향까지 문제 보겠다 이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사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언제까지 할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뭐 법적인 것도 검토하고 뭐 다양한 거 살펴보겠다 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을까? 안철수 의원이 지난주인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정 수립 안 되면 본인은 그냥 탄핵 찬성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전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가장 맞는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하루빨리 좀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퇴진하냐 이런 게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관심이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그건 지금 못 내놓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리돼야 된다 하셨는데 자, 이동수 대표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은 전국 수습 방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 총리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이걸 받을까요? 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탄핵 여론도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에 산소호흡기 붙여주는 이 결정을 수용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그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만화에서 유래한 표현인데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할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이제 불리한 상황 되니까 우리 무승부로 그냥 대충 퉁치자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 총리제 도입하겠다는 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이제 12월 2일 전에만 이런 어떤 제안을 했다면 야당이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줄 이유가 없다. 아니, 제가 신주호 부대변인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책임 총리제라는 거는 뭐 명확한 그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현 헌법 체계에서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책임 총리제입니다. 그거는 뭐 지금 나와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는 문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오히려 개헌 논의를 활발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87년 체제 이후로 그 헌법을 3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했다라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대통령제 개편을 통한 개헌 그거를 공약에 넣으셨어요. 그것도 주요 10대 공약 안에 넣었습니다. 본인께서도 소신이 개헌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할 거 없이 전체 정치인들이 모여서 일종의 대타협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7공화국 시대를 여는 것이 앞으로 우리 후손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는 네. 신부 이동수 대변인 대표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만약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은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세월호 사건 등등 포함해서 혐의가 굉장히 많았고 그것들을 일일이 살펴보느라 아마 12월 달에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3월 달에 이제 탄핵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제 대선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이 개헌 논의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이제 탄핵에 대한 뭐 물론 논의는 계속 하되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헌법에서의 그동안에 이 드러났던 이 결점들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네. 저도 이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박상민 그런데 최고위원님.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 개헌이 주된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에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임기 단축 개헌 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계엄 선포 이전에나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정치적인 실패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의 시간을 대통령에게 벌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지방선거와 시점을 맞춰서 대선을 치르자 아마 이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직은 또 몇 달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나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네. 신주호 예, 지금 부대변인. 박상민 최고위원이 뭐 내후년에 있는 지방선거와 그 대통령 개헌안을 이렇게 같이 결부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게 야당의 발목 잡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에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행 대통령 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는 방향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개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윤석열 대통령을 꼭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대통령직에 앉혀놓을 것이냐 그 차원은 지금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 사이 굽히지 않고 네. 여당은 후임 원내대표 12일 날 뽑기로 했어요. 네. 자, 지금 교체하는 건 적절하다고 보세요? 뭐 교체 본인이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교체 여부를 떠나서 네. 일단 빨리 원내 지도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지난 계엄 정국에 있어서 굉장히 심적 부담도 느끼고 상처도 입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빨리 원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엔 저희 의원들께서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의도 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의사당대로 색강역 방향 5번 출구 앞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 부근 2,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덕평부터 밀리고요. 동수원에서 부곡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0km 정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선온산 나대목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질서 있는 퇴진은 내란 지속행위다라면서 탄핵안을 일주일마다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 지금 즉각 사퇴 혹은 탄핵 표결이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딱 일주일 전 오늘 얘기했으면 이게 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다고 이제 비난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을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보시는 논리가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어떤 정략적인 프레임에 갇힌 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국회에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정당에 소속된 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상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서 본인이 가진 그 군 권력을 활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심지어는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제보까지도 있었는데,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여권의 시각 자체가 저는 동의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죠. 대통령에 대한 뭐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오늘 오후에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네. 탄핵도 이제 검토한다고 하고요. 상설특검안, 아까 말씀 나눴던 상설특검안 보면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김용현, 한덕수, 여인영, 이제 말씀하신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네. 자, 왜 막지 못했냐,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 고발 대상이 되는 거에, 자, 예를 들어서 향후 어쨌든 전국을 수습하면서 뭔가 해결점을 봐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도움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기능을 마비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선 저도 이제 전적으로 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 기능은 그래도 살려둬야 되지 않나. 지금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계엄령이 발동된 어떤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본인의 책임을 완전히 이제 전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물려받고, 그럼 이분이 이제 경제 지금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온 정부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국가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이제 뭐 한덕수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나중에 이제 계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좀 밝혀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뭔가 책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당장 내려와라, 요거는 조금 저는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와 여당 대표의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는 위헌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회담은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개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야 회담을 적극적으로 성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아쉬웠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을 여당에만 일임하면 안 되는 거죠. 여당에도 일임하지만 동시에 국회에도 내가 뭔가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차라리 물꼬가 더 트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원식 의장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총리 이 권한대 이 문제를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우원식 의장이야말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 청와대 앞에 가셔서 대통령 권한 다 내려놓고 책임 총리제로 가야 된다 주장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분이 왜 지금은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뭐 엊그제 탄핵 그 소추안 표결을 했지만 그 의사 진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비판도 지금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계엄 해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것이고 그 노력들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지금 이 국정 혼란을 더 불을 지피는 듯한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동수 대표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여야 회담도 필요한데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그 여당 의원들을 좀 만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실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 국정농단 때도 보면은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랑 민주당 의원들 몇 분 또 그래도 자주 소통도 하고 이거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어떤 사전적인 노력 없이 그냥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이걸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약간 조급함이 보여요. 네, 조급함도 보이지만 저는 일단 너무 그냥 우리가 이제 승기 잡았으니까 밀어붙여야겠다라는 그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 목소리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찬성으로 돌아서는 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에게 어떤 박상민 책임을 최고위원님. 지우는 듯한 이야기들에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잘못을 물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잘못한 사람을 왜 좀 더 구슬리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뭐 민주당이 입장을 조금 뭐 속도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속도를 내셔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속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표결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애초에 국회에서 폐기된 것 자체도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벌인 일은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처럼 어떤 뭐 사인에 의한 뭐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주고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면서 군 권력을 통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 포고령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포고문에 보면 1항에 일단 정치활동 금지하고요. 더 나아가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하고요.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방위적으로 제약하는 내용들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실패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친위 쿠데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중대한 일을 저지른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할 망정 뭐 더 설득해야 된다 또는 뭐 조급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뭐 여야 회담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묻고 있는 모양새예요. 한 대표 왜 대화하지 않느냐, 대화를 왜 피하느냐, 우원식 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국무총리랑 둘이 서가지고 뭐 사진 찍히고 이야기하고 고개 숙이고 이럴 때가 아니고 이런 부분부터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민 최고위원님, 이번 주말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당장이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고 인사권을 포함해서 군 통수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힘을 잃었을지언정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빨리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 표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가
끌어오르실 것이고 민주당은 함께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추진할 텐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단체로 다 들어오지 않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에도 일단 그런 방식을 택했다가는 정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소멸할 수 있는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 그런 과오는 저는 또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하고 이번에는 어떤 정치에 있어서의 그런 셈법들을 떠나서 뭐 다음 선거라느니 뭐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태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표결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조금 얘기했던 건데 검찰 경찰 수사 조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면 어쨌든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에 지금 속도는 붙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수사기관마다 앞다퉈서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출국 금지 시켰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 지금 전방위적인 어떤 수사 상황 짤막하게 그냥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디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직무유기를 먼저 수사한 다음에 그것과 내란죄가 이제 연관되어 있다면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고 공수처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수처를 향한 그동안의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수사할 수 있을 만한 국가기관들이 굉장히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자,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사건 이첩 요구권 발동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 같으면은 절대 양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얘기를 한 게 이 이제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 우선권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뭐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제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돼서 이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수사기관들이 이에 응해야 된다고 이제 지금 명시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지금 검찰이랑 경찰이랑 각자의 이제 논리로 각자 이제 영역, 뭐 내란죄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연 공수처에 이걸 넘겨줄까?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각자 열심히 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좀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검경 뭐 합동 수사본부를 꾸며야 된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 서로 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것 같아요. 특검은 이 가는데 사이에서? 요 네네네네. 수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거죠. 일단 지금 보면 뭐 진행되는 대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공수처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뭐 최혜병 그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이나 좀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진술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김 전 장관의 공간, 집무실 이런 부분들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이 이런 핵심적인 인물들이 사실상 뭐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둘의 수사 자체가 뭐 누가 하느냐를 떠나서 과연 결과물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도 솔직히 존재합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꾸려야 되는지 네. 합동 수사본부 같은 거 꾸렸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금은 약간 경쟁하는 저는, 상황 같아요. 지금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정부에서의 뭐 과오 같은 것들이 있고 국민적인 뭐 네. 안 좋은 이제 눈초리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 뭐 합동으로 다 꾸려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또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2016년에 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보면은 이제 각 수사
수사기관도 그렇지만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 진짜 경쟁적으로 막 이 속보들 그 단독을 쏟아내면서 되게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를 했고 그것이 이제 탄핵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제 큰 어떤 힘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수사들도 보면은 뭐 이제 경찰은 내란죄 수사하고 어디는 뭐 군부대 수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진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하면은 또 그건 또 그것대로 탄핵 어떤 찬성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민주당은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천억 원을 추가로 줄여서 총 4조 8천억 원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직무배제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사업비를 줄인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죠.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확정해서 내년도의 정부 정책 운영에 있어서 그 비확실성 예상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예산안의 키를 국민의힘이 더 이상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뭐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해야 된다. 그것도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속히 예산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달라 국회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근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에 예산을 협의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전향적인 그 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속보를 보니까 그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뭐 모여서 약간 예산안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요? 봤습니다. 4시 정도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 통과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어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선회하는 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지금 이 계엄 사태의 여파는 어떤 뭐 예산안, 뭐 우리나라의 살림살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자체를 완전히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 더 강력하게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자,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12일,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오는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 야권 단독으로 특검법안 본회의 통과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지금 딱 주목되는 시점인데 대통령 권한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특검법을 올려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이건 되겠죠. 이거는 제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통과가 될 텐데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면 저는 더 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금 직무 배제를 사실상 그렇게 선언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피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이것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의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무총리가 사실상 권한을 대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법적으로 직무 배제가 안 돼 있는 직무 정지가 안 돼 있는 네. 상태인데 또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 사실상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하면은 과연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특검법을 거부한다. 저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법, 지금 김 여사 특검법이든 뭐 내란 특검법이든 지금
그대로 통과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랑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사실상 직무 배제다라고 오전에 얘기했는데 네. 오후 한 3시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 제가 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별 논란이 안 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이제 국민적인 눈높이와 맞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해라 해서 그냥 도장만 찍은 거기 때문에 논란이 안 됐는데 예컨대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러면은 저는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투표에서는 국민의힘 6명 이탈표 나왔고 통과에 2표 부족했습니다. 만약 네 번째 제2투표가 실시될 경우에 여당의 이탈표, 기존 이탈표 6표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재표결을 계속 거치면서 이탈표가 늘어난 그 추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탄핵안 통과도 못 시킨 마당에, 그러니까 표결을 하지 않은 마당에 굉장히 좀 따가운 시선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김 여사 방탄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수습 불가의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탈표, 그 부족한 2표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은 개인적으로 이런 전망을 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탄핵도 저는 통과될 거라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단체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예상이나 뭔가 기대를 하는 것을 좀 당분간 접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경진이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할머니와 아빠, 엄마, 동생까지 5명이 지내는 지금의 집은 너무 낡고 열악하기만 한데요. 심하게 갈라진 외벽과 검은 곰팡이가 가득한 천장. 추운 새벽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은 경진이의 어깨를 더 움츠러들게만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온종일 버섯 농장에서 일해보지만 5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입. 오늘도 하얀 입김이 나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외투를 껴입은 채 잠을 청하는 경진이. 빨갛게 얼어버린 경진이의 작은 2 손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진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온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8도로 평년 이맘때보다 추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았는데요. 낮 기온은 7.4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춘천과 제천 영하 6도, 의성 영하 7도,
8도, 대구는 0도, 전주 영상 2도로 오늘 아침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7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엿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라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내란 수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며 끌어낼 수 있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이 여야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상계엄 상설특검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은 계엄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고 개혁신당은 탄핵 이외의 우회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2360선까지 내려서며 장중 한때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8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주 해상에서 20톤급 어선이 400톤급 모래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중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퇴진 방식과 퇴진 시점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공언한 반면에 민주당은 관철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탄핵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하신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제 직무 정지된 건 아닌데, 자 여당 대표까지 직무가 배제됐다, 직무 수행해서 안 된다고 천명한 만큼 사실 손을 놓고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 뭐 법적인 부분 좀 이따 제가 여쭤보고, 여하튼 정치학자로서 이런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코마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레임덕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데드닥이 됐다. 그러니까 죽은 오리가 돼버린 거죠. 권한은 있는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한국 정치 과정 속에서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거고요.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딴 네.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하고 무모한 네. 이런 행위에 의해서 지난 2016년도 당시에 탄핵 부분은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속에서 촉발된 거라고 하면 네. 이거는 대통령의 행위, 그 잘못된 행위죠. 치명적인 오판. 지금 이것 때문에 내란이라는 죄도 지금 그 당장 지금 피의자 심권으로 지금 입건된 상태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뭐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어떤 수습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출국 금지를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바로 내려버리고요. 네네. 야, 이런 상황은 참 그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경우도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런 없죠. 것과는. 왜냐하면 예.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떻게 그 표현을 했냐면 이 건을 네. 하면서 권력을 남용해서 국헌을 물러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얘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더 이상 우리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거기 때문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떠한 대한민국입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네. 우리가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 가장 큰 거는 불안하고 위험한 국가로 지금 자꾸만 되고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롱거리가 돼버리니까 지금 오늘 뭐 그 증권 시장도 얼마나 폭락했죠. 폭락했고 더 나가서 하나 정말 지난 2016년도에도 그랬었는데 이상하죠. 반복되거든요. 트럼프 정부 1기 출범을 앞두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거였나요? 그랬었잖아요. 예, 그 그러네요. 2016년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겁니다. 예. 지금이 정확하게 2017년 8년 초에 맞아요. 2017년 3월 이제 딱 10일 날 파면당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딱 정확하게 거의 8년 만에 트럼프 정부 또 2기 출범을 앞두고 지금은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맞춰서 우리가 통상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네. 이 안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해야 될 이 시점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위기 중에 아주 대위기다라고 우리가 진단 내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야당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 네. 즉시 퇴진이나 탄핵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당은 어쨌든 나름 수습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일요일에 한덕수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내놓은 게 질서 있는 퇴진 강조하면서 이제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과연 질서 있는 퇴진이 뭔지. 자, 대통령 직무를 이제 배제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법적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정수반이나 국가원수 역할을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위헌적이죠. 그건 뭐 불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얘기는 실은 2016년도 그 11월에 나왔었던 거예요. 예를 네. 들어볼게요. 네. 그 당시에 탄핵은 좀 건정 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관영 의장께서 전직 국회의장님들을 다 모아서 네. 중재안을 내놨어요. 그때 중재안은 뭐였냐면 그때 11월 달이니까 탄핵하기 전이니까 3월 하야 5월 대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한 4개월 후에 하야하고 그 2달 후에 대선을 치르면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된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속에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탄핵은 아니고 조기에 예를 들어서 퇴진을 하는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드는 로드맵 거를 말되고 일정은 딱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질서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당시에는 3월 달에 하야하고 5월 대선. 왜냐하면 2달 만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돼 있으니까 헌법에 3월 하야 5월 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인데 그것이 함축하는 거는 뭐냐면 퇴진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뭐 조기 퇴진하겠다. 그걸 또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도 해당되지 않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당장 지금 야당에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여당 대표하고 국무총리가 수습책을 내놓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총리가 있지만은 주도하면 자기는 지원을 하고 서포트하겠다. 그렇습니다. 협의를 예. 하고 그러니까 예. 당정 협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틀 속에서 한다고 했지만은 당장 지금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핵심은 이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의 핵심은 탄핵이다. 그게 그 헌법상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퇴진이 일단 돼야지 증거가 정지가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헌재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 뭐 즉각 퇴진이냐 조기 퇴진이냐 이 부분은 그냥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 거고요. 네네. 2016년도에 당시 지금 우원식 의장도 당시 의원이었었지만은 이게 거국내각 비슷한 식으로 구성을 해서 풀어나가자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예. 그때는 전제가 있어요. 왜냐? 야당이 합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거기에서 일체 뭐 응하지도 않고 합의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은 탄핵하느냐 안 하느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를 여당이 반대하면 할수록 네.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대통령이 이제 곧 직무가 배제되고 물러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당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에 동조하는 거냐? 네. 그러면 너희는 내란 동조당이냐? 이런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과연 여당 입장에서 이 특검 이 부분에 버틸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아마 또 충돌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내란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특검의 최종적인 승인은 누가 해야 되죠? 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권한을 예, 예. 갖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하라. 인사권에 대해서 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에 대한 거는 하라고 얘기하는 이 충돌적인 조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볼 거냐. 이것만 살짝 이거 승인해라. 살짝 승인해라고 그런 네. 부분이 될 텐데 자기를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스스로가 하라고 하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걸 여당 대표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헌법적으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탄핵이란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주 지금 탄핵을 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느냐. 네. 더 나가서 지금 여론은 지금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면은 뭐 진짜 너무 낮잖아요. 예, 예. 이걸 버텨낼 수가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16년도 12월 3일서부터 8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1,012명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95% 신뢰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때요. 아,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5%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5%가 나오니까 탄핵 당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5%인데 그거를 버틸 수 있나요? 지금도 거기로 가고 거의 지금 있다는 가고 거. 있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14일 날 안 예. 되면 또 다음 주 뭐 21일 날 또 20일 계속 하겠다는 교수님 보시기엔 거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떠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조금 더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왜 계속 질서인 퇴진을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그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당장 사퇴하는 거, 그다음에 탄핵의 그 2016년 트라우마 때문에 당장 그거를 또 허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풍을 생각하면서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조금 이제 혼돈스러운 거는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굉장히 네. 지금 많은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예. 조기 퇴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탄핵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재가 지금 6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헌재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제일 직결해서 불확실성이 클 바에는 차라리 조기 퇴진을 해서 탄핵을
빨리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을 하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탄핵을 해서 소요되는 기간보다 빠르게 이 부분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반대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조기 대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 이것 때문에 너무 쉽게 민주당의 대선을 수는 없다. 정권을 내준다 이거 이거를 두려움이었잖아요. 막자고 하기 위해서 지금 반대를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저께 얘기한 거는 뭐냐면 탄핵은 혹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퇴진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얘기했던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더불어 지금 이제 원내대표를 목요일 날 뽑는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당장 토요일 날 표결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또 충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 쪽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야당 여당이 서로 입장이 다른 게 약간 시간 싸움이라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시간 들었어요. 싸움이죠. 시간 맞습니다. 싸움인데 아니 뭐 그 여당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생각한 게 뭐 2심 언제 나오고 확정심 언제 맞습니다. 나오냐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들이 조금 이게 너무 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또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런 생각들이 합쳐지면 탄핵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여권 내에서 증폭될 이루어질 것 수밖에 같아요.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또 변수예요. 하나는 네. 뭐냐면 지금 수사가 그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있었고 경찰 수사 있고 뭐 공수처 수사가 있는데 지금 뭐 전 국방부 장관은 좀 거의 이제 뭐 내란죄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예. 그럼 바로 윗선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긴급 체포할 거냐 지금 뭐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가 돼버렸는데 긴급 체포를 할 태세로 나오고 있지 보이잖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결국은 탄핵을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촉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이제 크다고 좀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633이니까 2심까지 한 3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대법원 3개월 걸리니까 최소한도 6월까지만 버티면은 최종적으로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사법부가 어떤 일정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뭐 9개월 끌고 12개월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민주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되겠냐 그렇죠.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 예상했었던 거라든지 또 기대했었던 것이 허무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거를 결국은 풀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치적 해법이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더 이제 정말 좀 바람직한 거는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조기에 퇴진한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거를 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그걸 허용을 해줄 거냐. 조기 퇴진 시점을 여야 대표가 정해서 합의를 봐서 그걸 추진한다. 추진한다면 탄핵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5, 6개월 걸리는데 그거보다 앞장서서 이게 조기 대선이 간다고 한다면 탄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돼서 국민의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충돌하게 되면 분당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탄핵이 날 수도 탄핵이 있다. 날 수도. 근데 그런 식으로 또 대전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게 진짜 뭐 미적분보다도 더 어려울 정도로 피로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은 방송을 해봤지만 방송 중에 이렇게 많은 속보를 본 건 처음 봐요. 끊임없이 속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이게 보다가 속보 보고 그 자막 보고 또 질문할 수 속보라고. 있고.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후에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아주 초불확실성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탄핵 재표결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상설특검 법안 또 다른 특검 법안 네. 같이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이제 국회에 제출할 거고요. 자, 이런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법무장관, 경찰청장 탄핵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은 검토 중입니다. 네. 내란죄로 오늘 국수본에 고발을 했어요. 자, 이거는 정말
뭐 이게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국정 마비는 안 지키면서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맞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했다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무회의에 대한 기능을 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 표결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막았느냐? 반대를 했어라도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가 네. 내란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대 해석인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더 나가서 뭐 탄핵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거의 국정을 마비한다라고 하는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검토하는 건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거는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총리가 계속해서 공동운영이라는 말을 계속 꺼내놓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엄포용인 네. 그러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네네, 했어요. 맞습니다. 예. 자, 탄핵이나 자진 사퇴밖에 없다고 민주당 이제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의를 제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의 제거한 시점이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업무 배제돼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또 이게 그렇습니다. 나왔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 그렇다면 국무위원에 대한 일종의 인사권인데 이거 아주 뭐 국군 통수권과 함께 되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 권리인데 이거를 또 행사한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그런 요새 행정권이 있고요, 인사권이 있고 개헌선포권 등등 해가지고 네.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무위원회 관련된 임명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맞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뭐 어쨌든 간에 부결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정족수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대전제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직무를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본인도 했고 여당에서도 했고 야당에서도 했고 모두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상충되는 거니까 예. 엄밀하게 따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였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국회에서 뭐 탄핵 소추를 하든 뭐든 할 텐데 그것만 아니라 지금 국정원 예. 1차장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도 인사에 관련된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직무정지 아니네. 네. 결국 이선 후퇴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사실상 직무정지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빌미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헌법적 이제 헌법적 절차다. 질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게끔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외국 뭐 국가 수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정은 이제 취소를 하고 있긴 취소했겠죠. 한데 네. 자, 그렇다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네네. 예를 들어서 군 통수권이라든지 외국에 대한 국가 대표권 이거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걸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힘들죠. 그죠? 왜냐하면 자꾸만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모든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이 헌법적으로 직무정지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예요. 거리라는 거는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사표를 냈다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제가 사망이 됐다든지 그건 고리 상태란 말이죠. 두 번째는 사고란 말이에요. 이 사고가 지금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위헌적 유법적인 그런 행위를 한 거가 사고라고 얘기한다면 직무 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거냐 이 부분도 또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네. 걱정스러운 거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급변사태가 터졌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급변적인 걸 했을 때 그때는 누가 조치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간단해요. 그건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하고 모여서 이 부분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면 되는 거죠. 그때는 야당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기 정치 때문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네. 행사하는 방법 속에서 누구나 더 납득할 수 있게끔 그때는 여야가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직무정지와 관련된 것들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네네.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태가 터진 다음에 야당 의원 유튜브에 그 사령관들이 나와서 그때 어땠다 저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은 적극 가담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공식적인 국회에 나와서 뭐 현안 질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야당 의원이 하는 그런 유튜브에 나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나요? 군인의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건 너무 지나치게 우리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끝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전국이 전개돼야 한다고 보세요? 뭐 이제 크게 지금 탄핵이냐 하야냐 조기 퇴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일 큰 거는 하여튼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정치적인 해법도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정치의 나름대로 경륜과 경험과 그리고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 아시아 여성으로도 최초로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고 많은 분들이 아마 시상식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밤 12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벨상인 만큼 이번 시상식도 오랜 전통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콘서트홀에는 시상식의 상징인 블루카펫이 바닥에 깔리고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입장하면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연주되면서 수상자들이 식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시상식에선 남성은 연미복, 여성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야 하고 이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것도 가능한데요. 한 작가가 어떤 의상을 입을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상자 입장 후에 노벨재단 아스트리드 비딩 이사장의 짧은 연설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상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시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하는 평화상을 제외하고 5부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 기관의 대표가 짧은 연설을 하고요. 수상자를 호명하면 스웨덴 국왕이 직접 수상자에게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건네는데요. 노벨 문학상 증서는 가죽으로 된 양피지로 제작이 됩니다. 약 1시간에 걸친 시상식이 끝나면 스톡홀름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정도부터 연회가 열리는데요. 연회만 5시간 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수상자들은 연회가 끝날 즈음 각자 수상 소감을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반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날 행사 중 유일하게 수상자가 발언하는 순서인 만큼 한강 작가가 어떤 말을 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찌감치 현지에 간 한강 작가가 상당히 바쁜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일정들입니까?
네, 시상식이 열리는 기간을 노벨 주간이라고 부를 만큼 이 수상자들이 소화해야 할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들이 이제 요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좀 진행이 되는데요. 한 작가는 지난 6일에 노벨상 박물관에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던 당시에 애용하던 찻잔을 애장품으로 기증을 한 뒤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고요. 7일에는 일종의 수락연설로 볼 수 있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노벨상 콘서트를 감상했고요. 시상식과 연회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이 있는데요. 12일에는 한 작가가 직접 작품을 낭독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한강 작가가 이룬 문학적 성취의 경의를 표하는 행사도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 곳곳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의 글을 뭐 작가의 모국어 내지는 뭐 스웨덴어로 낭독하는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한강 작가의 대표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한국 교민 신미성 씨와 스웨덴 배우 안나 시세가 각각 한국어 스웨덴어로 낭독을 했습니다. 안나 시세는 이 작품에 대해서 내 아버지는 서아프리카 출신이고 내 선조들에게 일어난 비극을 이해하려면 이런 작품을 읽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대를 거듭해도 고통과 분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한강 작가 강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면서 국내 독자들도 이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강 작가가 빛과 실이라는 제목으로 약 30여 분간 이제 강연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강연에서 뭐 자신의 작품 세계도 소개하고 또 이제 각각의 작품을 집필할 때 느꼈던 감정들을 상당히 차분하고 솔직하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빛과 실이라는 제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은 작가가 느끼는 생생한 감각. 실은 작가가 이러한 감각을 문장에 불어넣어서 써내려간 언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작가는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실에 연결되어 주었고 연결되어 줄 많은 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연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이 한국 독자들에게 더욱 특별했던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강연을 듣더라도 이 원어인 한국어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강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한국어로 이제 이런 강연을 들을 수 있다라는 특별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감동에 겨워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강연이 끝나자마자 A4 용지 기준 8쪽 분량의 강연문이 SNS 등을 통해 이제 빠르게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작가님 목소리가 어지러운 세상에 밤새 내리는 눈처럼 느껴진다. 이 작금의 서슬퍼런 전국에 많은 위로가 되는 강연이었다. 또 세계인들 마음속 얼음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선물한 작가님의 작품에 경의를 표한다. 글이 주는 감동도 있지만 좋은 목소리도 전하는 감동도 있다. 글 쓰는 사람이 낭독의 매력까지 가지니 참으로 감사한 하루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중동의 시리아 소식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아들까지 무려 54년간 시리아를 통치했던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결국 무너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이제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을 하면서 이제 이 수도는 우리가 장악을 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근데 이 장악하기 직전에 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한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아버지 때부터 이제 아들까지 이 54년간 독재 철권 통치가 이어졌었는데 전임 대통령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서 무려 30년간 장기 집권을 했고요.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24년간 또 철권 통치를 이어갔던 것이죠. 알 아사드 대통령은 특히 이제 내전 발발 후에 화학 무기까지 써가면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선 중동의 불사조라고까지 불리면서 최악의 학살자, 전쟁 범죄자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크렘린궁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요.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서 알 아사드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망명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시리아에서 포용적 과도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왔고 또 시리아 내전에도 깊이 개입을 해서 네. 반군 진압에 힘도 보탰습니다만 지금은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반군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졌던 독재 정권, 그 독재 정권이 이렇게 한순간에 막을 내린 이유 뭡니까?
참 이 나비 효과가 큰데요. 이게 든든한 우방이 아까 러시아와 이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나라가 지금 현재 전쟁에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빠져들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적인 전쟁 개입은 아닙니다만 가자 지구의 전쟁에 어쨌든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사드 정권의 운명이 이 두 전쟁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아 정부군이 패전 위기에 몰렸을 때도 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반군 점령 지역을 되찾았을 정도로 상당히 이 독재 정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러시아의 지원이 상당히 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소모전을 이어오다 보니까 북한에까지 좀 손을 벌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를 지원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또 가장 강력한 대디 세력이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모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란 역시 이제 손발이 묶인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란은 이미 이제 시리아 수도 이 다마스쿠스가 함락되기 이틀 전에 시리아에 파견했던 주둔군과 외교관들을 철수시키기 시작을 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아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고요. 네. 오늘 비공개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유엔의 평화유지 임무도 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인명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사고가 일어난 게 오전 5시 40분쯤인데요. 네. 경북 경주시 간포항 남동쪽에 6km 해상에서 29톤짜리 어선과 456톤 규모의 모래 운반선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29톤짜리 어선이 전복이 됐습니다. 네네. 당시 어선에는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7명은 조타실 등의 어선 내부에서 모두 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1명은 여러 차례 선내 수색을 진행하고 수중 수색도 진행했습니다만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숨진 7명 가운데 3명은 한국인이고요. 다른 4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인데요. 해경은 아직 찾지 못한 외국인 선원 1명도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 1명이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은 어째서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게 그물이나 어구 또 게다가 이제 선복 구조 자체도 굉장히 좁다 보니까 네. 이 선내 진입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구조 작업 역시 좀 난항을 겪었는데요.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함정 세척 등을 급파해서 이제 사고 발생 15분여 만에 이 구조 인력 장비가 다 현장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인 구조 작업도 서둘러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 오전 6시 11분쯤에 이제 선원들의 생존 반응을 살폈더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두드리는 식으로 생존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선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던 것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부력 장치를 설치를 해서 사고 선박의 침몰을 막은 채로 좀 예인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아무래도 좀 바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인 작업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해경의 목표는 오후 10시쯤에 포항 남구 양포항으로 이제 선박을 예인을 해서 수중에서 이 내부 수색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실종자가 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비 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서 해상 수색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문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네. 해경이 지금 새벽 취약 시간에 전방주시 소홀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래 운반선 선장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던 지난주에 코스피가 사흘 연속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네.
오늘 주식 상황 어땠습니까? 네, 더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7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5%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5.19% 빠졌는데, 근데 외국인들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사흘 연속 좀 팔았습니다. 매도를 했다가 오늘 한 1,000억 원 정도 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오늘 많이 팔았는데 그 개인 물량을 고스란히 또 받아준 게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들이 한 6,900억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한 상태고, 여기에서 크게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장 시작하기 전에 연기금이 과연 어느 정도 움직여줄까, 요걸 이제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나서서 사실 물량을 좀 받아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지금 너무 걱정스럽죠. 지금 뭐 1,437원으로 이제는 주간 거래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1,440원 뚫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런 말씀하시죠. 이번에 그 계엄 사태 때문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조건으로 본다 그러면 경제적 환경을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인 게 환율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졌죠. 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죠. 수입 물가 높아지면 물가 자극하게 되고요. 고물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는 또 걱정하시는 게 또 그러실 겁니다. 나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러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연기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운영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뭐 열심히 운용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연기금의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본시장이 좀 어려울 때 구원투수 역할을 해줍니다. 일부 자금을 가지고. 그럼 그러실 거예요. 지금 연기금이 안 써야 될 돈을 저는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연기금이 이제는 구원투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거 안 써도 되거든요. 매도 떨어질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연기금도 사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될 연금도 사실상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뭐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나랑 상관없다, 이거는 진짜 오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거시경제 금융현안회의 F4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주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긴급하다는 거는 금융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는 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채권 시장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계엄 사태 일어났을 때, 야, 이거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왜냐면 채권 금리가 국채 가격이 어떻게, 또한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정부가 좀 발빠르게 움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사실상 이제 금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재부 안에서도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뭐 금융위원장은 10조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죠. 이제 증안 펀드 운용하겠다 얘기했고요. 40조 원의 채안 펀드도 얘기를 했었고, 무제한으로 RP,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제한 매입하겠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무조건 공급하겠다.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RP 무제한, 그러니까 유동성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건요, 사실상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때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심각하다고? 그럼요. 이게 금융 쪽에서는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줬습니다. 저는 이런 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금융 불안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유동성 공급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발빠르게 좀 움직이곤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외 신뢰거든요. 사실 이 신뢰의 부분,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빨리 잠재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본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회사채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네. 기업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채가 안 팔린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위험 프리미엄을 더 받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외국인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회사채 문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정부가 좀 그래서 나서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저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장에선 증안펀드 가동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시기는 이제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증안펀드는 예전에 뭐 방송 나와서 인터뷰도 많이 했었지만은 일단은 진작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증시가 너무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이 네.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사실 국장을 많이 떠나셨고 대부분 코인이나 미국 시장에 가셔서 예. 우리나라에 뭐 수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그 매도와 매수에 따라서 지수가 출렁였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증안펀드의 아이디어를 그 전부터 냈었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는 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증안펀드 10조 원 정도 그다음에 채안펀드도 마찬가지고 한 40조 원 정도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런 증안펀드 내놨다는 거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은 저는 뭐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8428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한국 시장이 국제화되면서 외국에서도 한국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환율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환투기 세력이 저는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환투기 세력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일단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을 높여놓은 다음에 현물 시장에 와서 이것을 사실상 또 매수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400원, 1,300원 요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아니면 이제 1,500원 선이니까 한다 그러면 환율이 더 높아져서 그래서 저는 이제 환투기 세력이 지금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외환 당국이 이거를 이제는 외환 보유고를 써서 사실상 이제 잠재우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환 보유고는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뭐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네.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환투기 세력도 분명히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와 환율 등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건 뭐 사실 불확실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그것을 정부가 너무 외환 당국이나 금융 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은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빠르게 정리가 되느냐,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언제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GDP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GDP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때마침 또 포브스에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 GDP 킬러가 될 것 같다. 그 정도의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DP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인데 지금 다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소비. 뭐 여러분 아마 청취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말에 뭐 이렇게 마시면서 네. 뭔가 즐길 만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뭐 기사 다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예약이 다 취소되고 예, 있는 예. 거죠. 가뜩이나 지금 소비가 안 되는 시장에서 내수가 안 되는 시장에서 더더욱 사실상 돈이 안 돌게 되고 뭐 IMF나 OECD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지금 분석하면서 그 전부터 사태 터지기 전부터 내놨던 것이 내수 진작이 안 되다 보니 경제 성장률의 둔화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온 상황에서 더더욱 사실상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내수 진작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GDP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비 측면에서 저는 굉장한 타격을 저는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오는 11일에 합병합니다.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그 과정, 그간의 과정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무려 1000%가 넘어갑니다. 네.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땐 2000% 넘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계속 지금 한 1000%가 부채 비율이 넘어가요. 부채 비율이라는 건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거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물로 나온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이걸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4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사실상 이제는 인수 계획을 밝혔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왔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아시아나항공이 3자 유증, 그러니까 이제 3자 배정에서 유상증자를 실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대한항공이 이제는 이 증시 신주를 받음으로 해서 한 63% 지분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항공은 사라진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2년 동안은 개별 회사로 운영이 되겠지만은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대한항공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명칭은 2년 동안 2년 동안만. 예, 2년 동안은 사실상 독립회사로 운영하게 되고요. 네. 아마 2년 후부터는 대한항공의 경영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회사를 아예 신설 범위를 낼지 아니면 뭐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뭐 대한항공 입장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일단 2년 동안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일반 소비자들 가장 큰 관심은 마일리지입니다. 아, 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은 확실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과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는 이런 마일리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항공의 1 마일리지는 이 코인과 같아요. 15원 정도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1 마일리지는 한 12원 정도 가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가치가 다릅니다. 그럼 만약에 통합이 된다로 본다 그러면 대한항공 아마 고객들은 싫어하겠죠. 아니 나는 15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12원의 가치 있는 거랑 통합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손해잖아. 이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서비스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되게 지금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섞여야 되고요. 화학적으로도 좀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어떻게 섞어낼지 요거는 이제는 2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따로따로 쓸 수 있고요. 2년 후부터는 아마 그 사이에 아마 대한항공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년 후는 지금 확실히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걸 정말로 따로 갖고 갈지 독립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합병이 해갖고 새로운 회사가 독립된 회사가 서로 생기면 뭐 그 마일리지는 합칠 수밖에 없잖아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동안 사실 양강구도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책임져 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아주 가까운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가 되면은 몸집이 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세계 10위 권의 이제 대형 항공사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 보시면 전에 돼요. 칼이 한 몇 위 정도 됐었어요? 사실상 굉장히 후순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158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적 항공사 다른 나라의 국적 항공사 대비해서 항공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80대에서 지금 보면 한 총 한 238대 이렇게 되는데 한 10대 그렇죠. 근데 이게 거예요. 10대 항공사라는 게 뭐 보유 항공자 수에 따른 게 아니라 항공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노선이라든지 이걸 다 계산하게 됩니다. 이걸 계산해 봤더니 한 10위 정도의 이제는 대형 항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FSC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대형 항공사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통합 매출은 21조 원 정도 이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한 14조 원 정도 되고요. 아시아나항공 6조 원 정도 돼서 이것도 매출도 더 커진다. 그래서 자산도 커지고요. 그래서 아마 대형 항공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생기고 그래서 외국 나라에 있는 공정거래 우리나라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겠죠. 독과점을 심사하는 쪽에서 그래서 우리 이 합병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이걸로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판단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14개 나라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과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대한항공 타잖아요. 아시아나항공 타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한 회사로 되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서비스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심사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얼마나 될 걸로 보고 계세요? 저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노선 자체가 중복되는 노선이 있었을 텐데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될 거고요.
비용 면에서 경쟁 우위가 생겨요. 경쟁 어떤 우위냐면 우리가 보통 항공요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네.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유류비입니다. 항공 유류비에 대해서 이제는 딜을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살리잖아요. 네네. 대한항공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싸게 기름을 좀 갖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 노선이 이제 간소화되겠죠. 불필요한 경쟁 안 해도 됩니다. 수익성도 개선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바로 저비용 항공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뭐 대한항공이 진에어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병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비용 항공사, 로우코스트 캐리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저비용 항공사도 사실상 통폐합이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통폐합에 따라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독과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비행기를 탄다. 그럼 대한항공 탈까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탈까 이러셨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의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았을 때 가격을 2년 동안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약속을.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올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가서 사실상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항공대 연구팀에 따르면요. 국제선 여객 수송 점유율이 이게 합쳐지잖아요. 네. 73%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럼 거의 독점이잖아요. 독과점이죠. 운임 상승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 편익이 감소가 될 겁니다. 이제는 노선이 좀 살아있던 것이 네. 뭐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노선 내가 잘 가던 노선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편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선택권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저는 이제는 바로 인력 감축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인력 구조 조정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구조 조정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시간 지나면요. 결국에는 이제는 인력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우려스러울 부분이다. 해서 지혜롭게 이런 부분을 좀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1995년 영화 러브레터에서 여주인공으로 나와서 한국에서도 큰 인기 끌었던 일본 배우 나카야마 미호, 지난 6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영화 러브레터의 삽입곡 준비했습니다. 레메디오스의 A Winter Story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